우리는 왜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읽으려고 할까요?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의 눈빛에서 그의 마음의 선량함을 느끼고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그의 의지를 읽어내려 하던 이 오래된 습관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심지어 사랑과 우정 같은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조차 우리는 얼굴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예측하려 했습니다. 역사 속에는 얼굴 생김새 하나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반대로 냉정하게 배척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고대 왕국의 궁정에서 한 신하는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왕은 그의 충성스러운 발언보다 그의 이마와 턱선에서 왕조의 안전을 판단하려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북적이는 시장 속에서 상인이 물건을 사려는 손님의 얼굴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가 외상값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사람인지를 그의 눈썹과 코의 모양으로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상은 단순한 미신이나 재미로 여기는 점괘를 넘어 때로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상 보는 법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상이라는 오랜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지배해 왔는지, 때로는 깊은 오해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긴상 판단이라는 본능의 비밀을 탐구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운 거울 속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양의 어느 고대 왕국에서 지혜로운 학자는 대나무 두루마리를 펼치고 깊은 사색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공통점을 찾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록했습니다. 넓고 반듯한 이마를 가진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흐릿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식의 경험적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신의 계시가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치열한 관찰과 기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멀리 서양의 그리스에서는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었죠. 그들은 인간의 외모와 내면이 깊은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감한 사람은 사자의 얼굴을, 교활한 사람은 여우의 얼굴을 닮았다는 식으로 동물의 특성과 인간의 얼굴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들의 철학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시장의 한복판에서 다양한 얼굴들을 상상해보세요. 관상가는 그들의 얼굴에서 부유할 상인의 미래를 읽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농부의 얼굴에서 고단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에게 얼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죠. 그 사람의 얼굴에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고요한 양반가에서 두 집안의 어른들이 마주 앉아 혼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사주단자와 함께 신랑감과 신부감의 얼굴 생김새에 대한 평가가 오갔습니다. 규수의 이마는 둥글고 환하여 현명한 아내가 될 상입니다. 혹은 도련님의 코는 곧고 힘이 있어 가문을 크게 일으킬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묘사가 오갔을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오직 관상이라는 잣대로 미래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동양뿐 아니라 고대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초상화를 통해 상대방을 판단했죠. 화가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실제보다 더 강인한 턱선을 그리거나 눈빛을 총명하게 표현하여 이상적인 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먼 곳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할 때 이 초상화는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가 되었고 그림 속의 좋은 인상이 성공적인 혼인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체로 남성에게는 넓은 이마와 높은 코, 다부진 턱 같은 리더십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특징이 선호되었습니다. 반면 여성에게는 둥글고 부드러운 얼굴형, 따뜻한 눈매와 도톰한 입술이 좋은 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얼굴은 맑고 바른 눈빛, 가지런한 눈썹, 미소를 띤 입꼬리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관상은 사람들의 만남과 인연을 연결하거나 끊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박물관에 걸린 억울한 표정의 초상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림 속 인물은 어두운 배경 속에 서 있으며 깊게 패인 눈, 튀어나온 광대뼈, 굳게 닫힌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상학적 기준에 따르면 이는 빈곤하고 불운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나쁜 관상으로 해석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실제 삶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궁궐의 문턱에서 한 젊은이가 좌절한 채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머릿속은 경서와 시문으로 가득 차 있지만 면접관들은 그의 지식이 아닌 날카로운 눈매와 튀어나온 광대뼈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런 상을 가진 자는 반역을 꾀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편견이 그의 꿈과 미래를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형 얼굴에 가까운 이가 범인으로 지목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흐릿한 인파 속에서 단지 험상궂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한 남자의 모습은 관상의 폭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얼굴에 새겨진 삶의 고단한 흔적을 불길한 징조로 오해하고 타고난 생김새를 잠재적 위험으로 해석함으로써 관상은 많은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굴레를 남겼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관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위를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굴 생김새와 한 사람의 운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상학적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경쟁이 치열한 면접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정장을 입은 면접관과 잔뜩 긴장한 지원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이력서와 답변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신뢰감 있는 미소, 깔끔한 인상이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누군가를 직접 만나기 전에 그의 프로필 사진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디지털 관상을 긍정적으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좋은 첫인상을 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고 불과 수십 밀리초 만에 신뢰도, 매력도, 공격성 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결국 현대사회의 진상학은 타인의 외모를 통해 그 본질을 파악하려는 인간의 본능과 뇌의 작동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관상이 단순히 얼굴을 읽는 기술이나 신비로운 예언의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관상의 역사는 타인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의 기록이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수많은 오해와 깊은 편견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얼굴 생김새라는 한정된 정보만으로 한 사람의 복잡한 내면, 세계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운명을 단정지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잠재적 관계들이 시작되기 전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믿음 위에서 위태롭게 형성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중세시대의 한 왕국에서 재상 임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왕은 후보자들의 이력과 공적을 들으며 동시에 그들의 얼굴에 더욱 눈길을 주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뛰어난 전략가로 유명하지만 그의 얇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매에서 왕은 배신의 상을 읽어냅니다. 결국 왕은 능력이 부족한 인물이라도 두툼한 귀와 후덕한 턱을 가진 충신의 상을 지닌 인물을 선택하죠. 이 결정 하나가 왕국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얼굴 생김새에 대한 선입견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오래된 항구 도시의 선술집에서 선원들이 새로운 동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이의 다부진 팔뚝보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인상을 더 신뢰했을 것입니다. 음흉한 미소를 짓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배에 태우지 않았을 것이고 경험이 부족해 보여도 선량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에게 기꺼이 기회를 주었겠죠. 이렇게 얼굴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진실한 내면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대와 불안을 투영하는 스. 여기서 우리는 관상학의 핵심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상을 통해 보고자 했던 것은 정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관상이 보여주는 것은 타인의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든 판단하고 규정하려는 우리 자신의 내밀한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인간관계 속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고 싶었고, 얼굴이라는 지도는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가장 손쉬운 도구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음직한 관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더 많은 호의를 베풀고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교활한 관상으로 여기는 순간, 그는 경계를 당하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결국 관상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관상이 예언했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운명을 읽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 운명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관상이라는 말은 이제 낡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첫인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되모지상주의라는 형태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 속 수많은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을 몇 초 만에 넘기며 그들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을 쉽게 결정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사진 속 인물의 미소, 눈빛, 옷차림을 통해 그의 성격과 생활 수준, 가치관을 멋대로 상상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마치 현대판 관상가가 된 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이미지라는 파편적인 정보로 한 사람의 총체를 규정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겉보기에 의존하여 타인을 이해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아마도 그 반대편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굴은 책의 표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표지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그 책의 진정한 가치와 깊이는 표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그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시간을 들여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행동을 지켜보며 아픔과 기쁨을 공감하려 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였던 얼굴 속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거나 완벽히 선량해 보이는 미소 이면에 감춰진 이기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상이라는 낡은 지도를 버리고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우정이라는 깊고 진실한 관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